영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마지막 주 증시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자, 12월 이제 22일은 한국의 12월 그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고요. 또 중국에서 대출 우대 금리가 결정된 실제로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12월 23일은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좀 나오게 되고요. 12월 24일은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기 폐장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다 보니까 오전장만 열리게 되고 25일은 이제 뭐 웬만한 국가는 다 쉽니다. 크리스마스 휴장으로 이제 쉬게 되고 12월 26일이 이제 한국 기업들 이제 배당 기준일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날 내가 어쨌든 주식을 종가까지 갖고 있어야 배당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배당 기준일이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제작할 때 이사님하고 약간의 이제 질문 응답을 간단하게 적어 놓는데 이번 주 주목할 증시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에 대한 답을 이사님이 이슈가 거의 없음 없어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도 이 보면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뭔 말을 해야 되나. 그래도 몇 개 찝어주시죠. 네. 그나마 이제 미국 경기 볼 수 있는 GDP. 예, 요게 이제 그나마 좀 그러니까 미국 지표도 사실 거의 없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보통 또 크리스마스 이게 그렇죠. 시기 다가오면 거기다 셧다운 해가지고 지표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국내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도 수출입 데이터 중요하니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반도체가 여전히 좋은지 근데 반도체 말고는 썩 딱히 또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이 이제 수출이 좀 늘었는지 요거를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당 기준일이니까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바꿨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올해 연말까지 갖고 있어야 내년에 배당을 줄 수 있는 주주 명부로 올려줘요. 확정을 하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A라는 기업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해당되면 12월 26일에 종가에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 그걸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배당주라고 요새 인기가 많은 네.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주주총회 이후에 결정이 네. 되는 건지 어떤 특정한 12월 네, 내 맞아요. 어떤 날짜에 되는 건지를 네. 그래서 그걸 보통 공시를 하는데 바뀌면 혹시 모르면 회사에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혹시 이제 헷갈리시면.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배당 기준일이 그러니까 올해 연말로 확정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26일에 갖고 계셔야 돼요. 이 27일에 갖고 있으면 배당 안 줘요. 그렇겠죠. 네, 26일 기준이 돼요. 그날. 그러니까 그 전에 갖고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26일 날 갖고 있어야 배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주가가 올라가겠네요? 그 26일 그때 살 수 전후에?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배당락이라 그래서 배당을 주는 만큼 또 빼버려요. 빼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은 갑자기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갑자기 아침부터 폭락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배당 주는 그럼 만큼 26일 전에 살짝 올랐다가 27일쯤에 배당락으로 빠졌다가 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늘 있는 패턴이라 뭐 그거는 대세의 지장은 없는데 뭐 네. 놀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내년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시총이 600조 정도 되니까 네. 저평가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100조 영업이익에 따지면. 맞죠. 뭐 PER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PER이 한 6배니까 싼데 근데 이게 이렇게 100조 원 처음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는 하이닉스도 그랬거든요. 안 믿어요. 뭐 설마 어떻게 100조 원을 찍냐. 근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 나오니까 사람들이요 믿기 시작합니다. 이 100조 원도 높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이크론을 딱 저도 봤더니. 이제 익숙해지니까 네, 이게 맞아요. 오,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KB증권의 이제 김동원 연구원님이 100조 원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내년 이제 1월이죠. 1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때 한번 숫자를 잘 보시면 좋겠고 이번 4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지금 19조 나오고 있어요. 19조면은 20조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거 4 곱하면 80조인데 내년에는 분기마다 이거보다 더 벌 거거든요. 25조만 나와도 4 곱하면 100조 나와요, 진짜. 그래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지금 HBM도 성장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HBM에서 밀렸지만 얼마 전에 구글 TPU에도 뭐 검증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는 주가가 경쟁사보다는 좀 싸긴 싸요. 밸류에이션이 마이너스 43% 할인받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에 비하면. 그래서 주가도 비싼 편은 아니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실제 이제 영업이익 100조 원이 아마 이게 진짜 그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이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론이 뭔가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추정치 아마 올라갈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대통령 경축사나 뭐 이런 거 보면 굳건한 한미 동맹이란 말 많이 쓰는데 네. 이 경제 쪽에서는 요새는 삼태 동맹이 삼태 더 굳건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 만나고 그 삼성 공장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을 네. 만들어 준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올해 7월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 AI 6 칩이죠. 요거 내가 수주 줬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좀 그때는 되게 좀 황당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주 같이- 가가지고 진짜? 그랬는데 진짜로 거기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테일러 공장을 갖고 거기서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만났고 거기 이제 사무실도 별도의 업무 공간 요청해서 그러니까 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고맙죠. 엄청난 고객사가 생긴 거고 왜냐하면 TSMC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삼성 손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이제는 운명 공동체예요. 삼성이 잘 만들어줘야 자기의 그렇죠. 피지컬 AI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모든 스텝 다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테슬라가 잘 되면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좀 잘 되는 게 전기차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죠? 피지컬 AI. 거기 들어간 칩을 삼성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만 보면 안 되고 내년에는 테슬라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잘 만들어지는지. 이 테일러의 진행 상황, 공장에.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도 거기 가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했고 어쨌든 지금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관건은 이제 내년 2월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 나오는 갤럭시 신 제품에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준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됩니다. 그게 문제가 없으면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3태 동맹의 좀 확장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단기 국채를 매월 400억 달러 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양적 완화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사람이 네.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냥 돈 받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양적 완화라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인정을 해버리면요 물가가 튀어버려요. 돈을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정부도 푸는데 이제 연준도 풀어? 그럼 이제 인플레가 자극돼요. 그러면 또 나중에 금리 또 이제 인상,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제약이 생겨버려요. 이거 하는 목적은 지금 약간 지금 시중에 돈이 좀 말라버렸대요. 그걸 미리 방지하는 건데 결국 이것 때문에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양적 완화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나중에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2020년에 돈 왕창 풀어서 21년 5월부터 물가 튀어버렸거든요.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한 8개월 전부터 물가 튀어버렸어요, 실제. 근데 연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봐도 양적 완화랑 비슷해요. 네. 그잖아요. 누가 봐도. 제 짧은 지식으로는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아무리 네. 이해하려고 해도 잘 근데 모르겠어요. 절대 아니래요. 근데 약간 차이는 있는 게 양적 완화는 뭐냐면 장기채를 사요. 아, 장기채 거. 근데 이번 회사는 단기채예요. 유동성이 좀 단기 네. 쪽에 유동이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한계 지점에서 해요. 더 못 내리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 내릴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있는데,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돈 푸는 건. 그죠? 돈 푸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름을 그래서 되게 어쨌든 이상하게 줬어요. 지급준비급 관리 매입이라는 용어를 하나 꺼낸 거예요. RMP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좀 갖고 있을 수 있게 예. 채권을 사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년 4월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 시즌이 와요. 우리는 5월에 이제 신고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때 4월에 세금 내는데 기업도 같이 내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당연히 나갑니다. 그럼 은행에 이제 어떤 이제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죠. 이게 어디로 가요? 정부 금고로 가버려요. 여기서 여기로. 그 은행들은 시중에 유동성이 이건 말라버려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가뜩이나 요즘에 빅테크들 막 채권까지 부족한데, 찍어내는데 네. 그래서 이거 미리 좀 방지해 놓자.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연준이 잘하고 있구나. 근데 파열 회장은 이게 또 확대 해석이 되는 걸 되게 경계해요. 이거 양적 완화로 오해받아 버리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다. 이건 그냥
경기 띄우려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 단지 그냥 지금 기계가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기름칠 해놓는 거다 내가. 그런 정도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내가 뭐 기계 하나 더 사놓는 거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이런 좀 얘기인데 어쨌든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금융은 장난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자, 우리 한한령 얘기 많았었는데 한일령 이슈가 이제 관심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삼성 KPMG에서 한국 호텔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제 삼성 KPMG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보고 좀 놀랬던 게 그냥 한일령 하면 막연히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수혜받죠. 뭐 호텔이 이 정도 좋아지고 뭐 화장품도 수혜받고 네. 카지노. 근데 여기는 이게 명확하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왜 수혜받는지를 정확히 적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게 좀 놀라웠던 게 시나리오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낮은 시나리오인데 뭐냐면 이게 뭐 확률이 낮다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입국하는 중국인을 1000만 명 정도로 가정했대요. 네. 이걸 가정하고 내년에 만약에 한일령이 없었다면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30%가 이제 못 간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한일령 때문에. 네. 그러면 300만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300만이 어디로 갈까요? 퍼지겠죠. 그 중에 10%가 한국에 온다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30만 명이 오겠죠. 30만 명을 추가하시면 지금보다 이제 5% 증가하는 수치가 된대요.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이. 그럼 670만 명이 돼요. 중간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40%가 이제 일본을 안 간다고 가정하면 4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20%가 한국 온다. 80만 명이 증가해요. 13% 증가.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장 높은 시나리오인데 절반이 일본 안 간다. 500만 명. 그 중에 30% 한국 온다. 150만 명.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가정들 해본 거예요. 그러면 23% 증가. 그러면 최소 670만 명에서 790만 명. 요 정도가 잡히는데 790만 명이면 그 사드 이전 역대 최대로 한국에 많이 온 게 중국인이요. 800만 명 온 적이 있어요. 거의 이제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수치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중국인이 한국 오면요. 1인당 평균 8일 정도 여행을 하고 간대요. 되게 좀 길게 하죠. 근데 서울 수도권에 보통 70에서 90%가 숙박한대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중에. 그래서 그냥 70%를 잡은 거예요. 그럼 8일에다가 서울만 가정한 거예요. 70%를 곱해보세요. 5.6박을 쉬고 간대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네. 여기다가 사람 수 이제 증가하는 걸 곱해보세요. 30만 명, 80만 명, 150만 명. 그러면 1년에 168만, 448만, 840만 호텔 객박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호텔 잡기 힘들겠다. 예. 근데 이게 이 중간 시나리오 448만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 호텔이 그 지금 연간 1,780만 객박을 판매 중이래요.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전체 공급할 수 있는 객박수가 2,226만인데 네. 지금 이거랑 별개로 24년 기준으로 서울 호텔 객실 가동률이 80%예요. 그거 계산하면 1,780만이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얼마 남죠? 445만이 비죠. 중간 시나리오가 448만이에요. 이게 만약 중간 시나리오면 그냥 다 차버리는 거예요. 서울 호텔. 사실은 호텔은요 100% 채우면 안 돼요. 한 10% 남겨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러 여유를 좀 둔대요. 근데 사실상 중간 시나리오면 그냥 호텔이 완전 만실인 상황이니까 그냥 호텔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호텔 객실료는 올라가겠죠?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호텔 회사들은 당연히 좋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 공급을 늘릴 방법이 지금은 없대요. 지금 호텔 지어도 2, 3년 걸리니까. 그렇죠. 예. 집 짓는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중간 시나리오만 가도 이거 그냥 반도체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공급은 없는데 갑자기 풀부킹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좀 약간 가버린 뭐 거예요. 외국인 전용 숙박, 민박이나 네. 에어비앤비 이런 쪽으로도 많이 영향을 주겠네요. 맞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도 규제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등록 안 하면 뭐 그런 규제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호텔 쪽 우리나라 이제 호텔 관련주가 서부 T&D, GSPNL, JS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이 서울에 호텔 갖고 있는데 좀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숫자로 나타낸 거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마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국민연금 얘기를 환율 때도 듣고 증시 때도 듣고 여러 군데서 국민연금 얘기를 듣는데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도 이미 목표치를 넘어서서 그 목표치 한도를 높이는 걸로 규정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규정을 바꿔야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최근 주가 상승으로 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뭐냐면 200조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노후 대비가 되는 거죠. 그 네. 국민연금 불안했던 그 네, 수치가 맞아요. 뒤로 한참 밀렸더라고요. 맞아요. 밀려버린 거죠. 그만큼 이제 주식 비중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올해가 14.9예요. 근데 내년에 또 줄여요, 계속.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내 주식 줄이지 말고 늘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게 또 환율에 영향을 주겠죠. 국민연금이 국내를 더 사게 되면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지금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14.9인데 네. 여기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 가능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중장기 목표로가 있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약간 위에 한도가 열려 있네요. 네, 그럼 17.9. 제가 알기로는 17.9까지는 채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지금도 네, 왜냐면 올라가지고. 근데 여기서 운영력이 이거는 판단을 해야 돼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 하나 더 있대요. 운영력의 몫이에요. 근데 이거를 괜히 더 샀다가 국민연금 이 펀드 운용력이 나중에 만약 혹시 빠지면 이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그렇죠. 건가? 그건 본인 판단인데 전술적 어쨌든 자산 배분에 따르면 여기서 2%더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인 건 기금운용위원회 예. 위원회가 정하는 거고 전술적인 거는 그 담당자가 네, 정하는 거죠. 운영력이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허가는 받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1%만 더 사도요 13조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돈은 맞아요. 그럼 26조가 들어옵니다. 2%더 사면. 엄청난 고래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강력한 우구는 맞는데 과연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해서 그 운영하는 운용력이 이거를 알겠습니다 하고 살지 그거는 한번 맡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주기기 수주 계약을 맺었고 SMR 신규 시설 투자도 공시했습니다. 원전 시대는 막 열렸다가 또 주춤했다가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고 있나요? 일단 나오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했는데 공식 계약이 나와야 되는데 한수원이 그러면 기자재 업체들한테 이거 주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당연히 설계하는 회사가 한전기술. 실제로 12월 10일인가 나왔어요. 한전기술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온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그 안에 있는 이게 핵 분열하는 그런 네네.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기자재라고 터빈 있죠. 네. 터빈으로 결국 전기 만들어내죠. 요걸 만드는 주 기기 회사인데 요 수주를 이제 공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요것도 신규로 이제 시설 공사를 한다고 공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공사에 들어가서 지금 일단 이제 그 SMR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빅테크가 이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도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부족하니까 24시간 무탄소 전력이에요. 장점이 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젠순왕도 그때 한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데이터 센터 옆에 소형 원자로들이 다 붙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게 SMR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비해서 지금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호재는 맞는데 근데 왜 주가 안 가냐?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AI 데이터 센터랑 연결돼요. 오라클 주가 부진하니까 알겠는데 약간 불편한 거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올랐고 네. 거기다 또 하나 더 있죠. 트럼프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트럼프가 미는 업종이 원전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좀 약간 안 좋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펀더멘탈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지만 이런 좀 약간의 두 가지 악재들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정체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MR 기술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상용화는 아직 안 됐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벌써 상용화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는데 3에서 5년 걸리니까 상용화는 2030년 정도로 일단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 개발해서 그때쯤 되면 아마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돼서 시장은 열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건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수혜를 아마 두산 같은 기업들이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이 그
잠수함 속에도 소형 원자로가 네. 들어가는데 왜 SMR은 안 되는 거냐 이런 아. 질문을 해가지고 뭐 서로 되게 논란이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예, 상용은. 경제성 때문이라고 예, 누가 답을 하더라고요. 예. 자, 요즘 스페이스X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주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또 이제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AI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 쉽지 않은 얘기 같아 보이는데. 제가 뭐 여기다 초치는 건 아니고 진짜 저도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네. 아 물론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좀 먼 미래를 지금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현실화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있는데 아 물론 현실화는 되겠죠. 네. 언젠간 돼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현실화 될 때쯤에 이 지상에 지금 데이터 센터 있죠. 이게 최대 문제 뭐죠? 전력이 잘 네. 그리고 비싸고. 근데 그때쯤 되면요. 전력 다 공급되고 뭐 그냥 원전도 다 지어져 있을 그렇죠. 거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 다 해결된 후 문제인데 근데 지금은 시장이 이제 전력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뭔가 방법 없을까 하는 과정에서 우주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는 아시겠지만 태양광 에너지가 무제한입니다. 무한이니까. 그냥 쏟아져 내리죠. 그리고 차가워요. 냉각도 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해결 가능한 거 아니야? 또 일론 머스크는 할 수 있는 게 스페이스X로 띄우면 돼요, 그냥. 계속 실어나갈 필요한 수 기자재 있으니까. 그냥 띄우면 비용도 적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냉각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보면 열을 이렇게 빼잖아요. 네. 뺄 때 뭔가 매개체로 빼거든요. 공기나 이 물 같은 거 그렇죠. 이용해서. 공냉식하고 수냉식.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복사 에너지로만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 열을 전달할 그게 없어요. 물체가 없어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차가운 공간이지만 여기서 열이 그런 발생하면 걸 거기에 이걸 빼야 되는데. 모여 있겠네요. 그냥. 예. 근데 이걸 뺄 수 있는 특수 소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그다음에 이 태양열은 우주가 그렇다고 태양열을 주지만 그늘도 있거든요. 예. 그늘지면 아주 극저온이고 햇빛 받으면요. 온도가 120도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온도, 서버가 타버리면 또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주에는 지구 자기장과 대기가 막아주는 그 고에너지 입자들이 그냥 무제한으로 쏟아져요. 이거를 만약에 반도체가 맞아버리면요.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거를 그냥 일론 머스크 역시 상상력 대단하다. 언젠가 하겠지. 이것도 좋지만 이게 당장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 수리하고 거기 뭐 반도체도 갈아 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가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우주면 계속 이거를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게 지금 당장 현실화되는 건 되게 좀 쉽진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는 저는 좀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연불리에게 우주과학 스킬이 장착되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자, 지금 AI가 독주하던 시장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경기 둔화 때는 어떤 종목, 뭐 소비재라든지 이런 게 뭐 많이 뜬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일 때는 어떤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승률이 둔화될 때 이런 부분은 어디가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잘 말씀해 주신 분이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연구원인데 뭐냐면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상승은 하죠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제 율이 둔화되는 거죠 점점. 근데 이제 이게 물가 상승할 때 좋은 업종은 그 가격 전가하는 업종들이 되게 좋아요. 특히 반도체 좋죠. 점점 비싸지죠.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음식료도 그럴 수도 있죠. 비싼 가격을 이렇게 전가할 수 있는 네네. 기업. 근데 그러지 못한 기업은 되게 힘들죠. 예. 그러니까 가격 전가 할 수 있냐 없냐에 비싸도 계속 예. 살 수 있냐 없냐. 근데 반대 상황이 발생돼요. 그렇죠. 디스인플레이션은 이제 가격 전가 못하는 기업이 숨통이 튀어요. 이거 생각 이제 물가가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물가 지표 나왔지만 물론 왜곡된 건 맞지만 방향은 다 모든 그 연준 위원들도 비슷하고 파이어정도 그때 그랬죠. 내년 1분기가 물가 고점이다. 이제 꺾일 일만 남았다. 그럼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꺾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물가는 안정화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가가 안정화되면 원가 부담이 큰 회사들이 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돈은 좀 못 번다 하더라도 원가 부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로봇이나 자동화하는 회사들 여기가 아직 돈 버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만약에 근데 이런 걸 설치할 때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물가가 안정화되면
원가 부담 자체가. 들어가는 돈이 적어져서 네. 이익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게 뭐 유가 오르고 막 이러면 원가 부담 생기는데 유가 떨어지면 석유화학은 또 되게 좋거든요. 요새 유가가 급락해 버렸잖아요.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헬스케어 쪽도 좀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 가면요 금리가 또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회사들 있죠. 그런 기업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소비가 늘 수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야, 물가 부담 좀 이제 진정됐다. 좀 소비 좀 해볼까? 이러면 이제 소비 업체들.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도 그쪽이 상당히 좋아요. 의류 업체들이 의외로 막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AI랑 이런 이제 AI 인프라 기업들이나 반도체가 독주라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좀 벗어나서 헬스케어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로봇은 피지컬 AI 쪽에서도 피지컬 네. AI 이쪽이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 섹터들이 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석유화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컸던 기업들한테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근데 이게 계속 주도주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AI가 쉬는 과정에서 한 1월까지 만약에 쉰다면 이들이 좀 주도할 수는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는 반도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메리츠증권의 김선혜 연구원이 내년 이제 반도체 전망을 했는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5년 사이클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90년에서 2005년 PC 시대, 네.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2020년 스마트폰. 이제 어떻게 보면 2023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도 강조한 게 결국 수요는 좋은데 공급인데 공급을 늘릴 여력이 없대요. 일단 생산 공간도 부족하죠. 반도체 공장 짓는 단가가요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비싸 버립니다. 미리 지어놓아서 좋은 거네요. 지금 막 새로 맞아요. 지으려면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요. 근데 그거 만드는데 시간도 지금 공급망 문제 때문에 또 오래 걸리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본사 기준으로 순부채가 19조 원이나 되고요. 하이닉스도 투자하려면 뭐 지주사 설득도 해야 되지만 직원들한테 또 지금 성과급도 많이 줘야 돼요. 이제 이익에 연동돼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이제 투자할 때 좀 부담되는데 다만 이렇게 투자가 늦어지거나 안 되면 수요가 좋은 상황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이클이 되게 오래 간다. 뭐 살려는 사람이 밀려 있으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주 입장에서는 한 가지 고민이 왜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저평가돼 있냐.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더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HBM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용납은 할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론하는 게 커봐라 미국이 고평가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미국 주식이라서. 네, 미국 주식이라서.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법은 ADR, 그러니까 DR은 뭐냐면 예탁 증서인데 앞에 아메리카 붙여가지고 미국에 상장되는 그게 ADR인데 우리나라 자사주를 담보로 은행에 맡긴 다음에 이거를 증서를 발행을 해요. 이만큼을 똑같이 그럼 미국에 상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상장이 되면 하이닉스가 돈을 더 잘 버는데 당연히 반도체 ETF에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이 밸류 자체가 마이크론 이상으로 받아버릴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네, 거네요. 완전히 맞죠. 그래서 TSMC가 이걸로 성공했어요. TSMC가 ADR을 미국 시장에 상장해가지고 주요 반도체 대형 인덱스 펀드에 편입돼가지고 지금 대만의 원주 대비 30% 이상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대요. 네, 그 정도까지 지금 있다. 그래서 ADR 발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모든 기업이 ADR 발행한다고 높은 밸류 받는 건 아니고 하이닉스는 되게 지금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TSMC만큼 반도체 AI를 그 하고 싶은 어떤 미국 투자자라면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지금 심지어 TSMC보다 이익률이 더 높아졌어요. 아, 그럼 그게 있네요. 달러로 살 수 있잖아요. 달러로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외국인 자본이 국내 투자 주춤하는 게 환율 차 때문에 네. 못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더 많겠죠. 마이크론이 좀 피해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발행한다면 주가에 굉장히 저는 큰 호재고 저도 역시 동의를 하고 다만 이거를 검토 중에는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할지 안 할지는 하이닉스가 결정하고 그리고 자사주가 너무 적어요. 2.4%니까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ADR로 들어가는 건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건 한국전력이 상장이 돼 있고 그런데 네, 맞아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거기 들어가려면? 조건은 아니고 아마 이제 그게 아마 나스닥이나 미국하고 협의하면 뭐 크게 문제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상장한다고 이게 고평가 받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걸 한다고 왜냐하면 해서? TSMC 말고 대만의 UMC 같은 다른 반도체도 상장해놨거든요. 본주랑 거기랑 거의 차이가 없대요. 결국에 시장이 원하는
그런 산업이 주도주의여야 그게 의미가 있지. 그냥 아우 나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할증해주는 않는 시장이다. 아무나 네. 좋은 옷 입는다고 네, 좋아 맞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좀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좋은 증시의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